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프라인 설명회를 한참 안 했거든요. 호치민에서는. 그래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영상으로도 많이 보시니까, 그랬다가 이제 한번 오프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이 기회를 가졌는데, 요즘 대학들이 입시 설명회를 하필 이번 주가, 오늘 아침에도 중앙대학교가 아마 지금 RIS에서 입시 설명회 하고 있더라고요. 어저께도 있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또 아침에 또 건국대학교가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초에 그걸 확인을 하고 한참 망설였어요. 이걸 날짜를 옮겨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예정대로, 원래 이제 미리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정대로 이렇게 날짜를 진행해서 오늘 그냥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으로 본 내용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닌 내용들도 좀, 오늘은 조금 제가 다른 설명할 때보다는 준비는 남들도 좀 많이 했습니다. 준비를 너무 많이 하면 근데 좀 길어질까봐 제가 중간에 조금 뺀 내용도 있긴 한데, 오늘은 조금 제가 다루지 않았다기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좀 한 절반 정도 내용을 기존에 설명해야 되는 영상에서 보여주는 거하고는 좀 바꿔가지고 오늘 자료를 좀 준비했고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저 간단한 소개만 드리면, 저는 중국에서 2009년도에 강사로 시작했다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그 칭다오에 있었고요. 칭다오에서 이제 특례입시 학원을 운영하다가 제가 2018년 6월 정도에 이제 호치민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교민분들 숫자가 대폭 줄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2018년에 여기 호치민으로 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횟수가 6년 정도 됐죠. 됐고 이제 아무래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입시제도가 최근에 좀 굉장히 빠르달까? 좀 제가 변화를 좀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 이제 호치민에 중국에 있을 때 그때 10년 동안 입시를 다뤘던 내용하고 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끼는데요. 자, 아무튼 소개를 할까? 그건 간단하게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그 자녀가 이번에 대학 입시하는 고3 학부모님도 계신가요? 고3 학부모님 안 계시죠? 예. 그러면 이제 고3 학부모님 안 계시니까 조금 포인트를, 고3이 아니다. 이제 아직까지 입시가 빨라도 내년이다. 아니면 이제 중학생 학부모님도 계실 것 같고, 어린 자녀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대충 설명드릴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글씨가 되게 작아서 그렇지만, 첫 번째가 특례입시 경향, 최근 특례입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 전형 방식에 따른 입시 특징, 그 다음 세 번째가 서류 전형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서류 전형 평가 방식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보면 최상위권 서류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점수대를 목표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보면 흔히 이제 SAT, 토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준비하는 과정하고 이게 실질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섯 번째가 이제 상위권, 지금까지는 주로 상위권 위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항상 설명하고 나면 너무 제가 상위권에 포인트 맞추고 하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 우리 아이는 상위권하고 좀 관계가 없는데 너무 위 학교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보통 이제 설명회 하다 보면 대부분 그 설명회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상위권에 좀 포인트를 두고 설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그랬고,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한 달 전쯤에 하노이에 이제 그때는 이제 국제학교에서 이제 그 외부 일반 공개 강연이 아니라 A레벨이라는 국제학교에서 한 달 전쯤에 설명을 했었거든요. 가서 이제 요걸 처음으로 준비해서 했더니만 여섯 번째 중위권 학생들 어느 정도 그 대학을 목표로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들이 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그 특수한 계열별 이제
입시 전략에 대한 건데 특히 요즘 제일 뜨겁다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의대, 그다음에 약대 이 관련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제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필답 전형이 축소된다라는 부분이죠. 과거에는 정말 그 2010년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특례에서 그때는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필답으로 시험을 대학 신입생 선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류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뭐 연대부터 시작해서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모든 대학들이 오로지 서울대학교 12년 특례만 빼고 무조건 다 필답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게 오히려 줄지 않고 2015년, 16년까지 오히려 늘어났었어요. 오히려 막 밑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면접을 하던 학교 중에서도 시험을 보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 와서 이제 뭐 성균관대, 한양대, 뭐 중앙대 차례차례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한국외대, 이화여대까지 이제 보면 필답을 폐지하고 서류 없이 신입생 선발하고 있고 여기 써 있는 건 다 아시겠지만 한양대 에리카가 마지막까지 원래 이제 보면 그 작년까지는 문과 국어, 그다음에 이과 수학 이렇게 이제 필답 시험을 유지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한양대 에리카도 오로지 서류만 가지고 신입생 선발하겠다. 이제 이번 입시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게 적혀 있지만 동국대학교도 지금 시점만 문제지 이미 그 학교에서 와서 설명하실 때는 학교 관계자분은 동국대학교도 시점만 문제지 확정은 지었다. 100% 서류로 전환한다고 이제 보면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우리가 얘기할 때 국민대, 숭실대가 중인권 학교에서 서류 100% 신입생 선발하는 학교고 아마 이렇게 되면 동국대까지 간다면 동국대, 국민대, 숭실대가 이제 또 그 라인 형성이 되겠죠. 그다음 홍익대 같은 경우도 홍대도 작년에 이제 입시 원래 홍대도 100% 필답 전형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학교 내 인성적하고 토플 성적을 제출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일종의 이제 서류의 일부를 가미하는 방식인 거죠. 홍대가 이제 작년 입시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는 이제 어떻게 확정 발표를 했냐면요. 올해 입시까지는 지금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어저께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어제 이제 한국제학교에 와서 이제 설명하시면서 2026학년도부터는 일단 특영어는 뺐습니다. 필답 시험에서 영어는 폐지했고요. 그걸 확정을 지었고요. 똑같이 예전에 이제 한양대나 한양대 에리카 했던 방식처럼 문과는 국어 시험만, 그다음에 이제 이과는 수학 시험만 이렇게 보는 걸로 이제 어저께 경희대학교에서 확정 공지하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단계인 것 같아요. 결국은 항상 모든 학교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성균관대도 그랬고 중앙대도 그랬고 전부 어떤 방식이냐면 특영어를 없애면서 문과, 국어, 이과, 수학 남겼다가 옛날 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트랙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100% 서류로 전환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아마 경희대학교도 이제 그런 중간 단계를 가는 것 같아요. 원래 경희대학교에서 처음에 학교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동국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시점만 문제일 뿐이지 100% 서류로 바꾸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외대하고 이화여대하고 경희대학교가 항상 이 세 학교가 보면 요즘 상위권 대학들은 굉장히 서로 신입생을 우수한 학생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외대하고 이대하고 경희대학교가 원래 중앙대학교가 먼저 필답 시험에서 9월 논술로 바꿨다가 나중에 필답 플러스 서류했다가 100% 서류 바뀐 거거든요. 근데 외대 이대는 그 단계 안 거치고 바로 서류로 100% 바뀌었죠. 한양대학교는 국어 시험을 보았다가 서류 플러스 필답 시험 했다가 100%또 이제 서류로 바뀐 거죠. 경희대학교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단계를 거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내년도 입시에 경희대학교가 국어 100, 이과는 수학 100 이게 정해졌지만 이제 그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아마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거기 서류가 플러스 들어오든지 아니면 경희대학교도 100% 서류로 바뀌든지 아마 제 예측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스토리를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과정으로 가는 중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필답 전형은 계속 축소가 되고 서류 전형은 확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이제 아직 중학생이다 그럴 것 같으면 아마 그 중학생 자녀가 대학 입시를 치를 때는 거의 모든 대학이 아마 서류 전형으로 입시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뒤도 말씀드리겠지만 학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학력이라는 게 아이들이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니라 예전처럼 어떻게 보면 단순히 객관식 시험 있죠. 뒤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이 IB라는 시험하고 AP라는 시험하고 가장 큰 특성 차이가 뭐냐면 IB라는 시험은 말 그대로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사고적인 깊이를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그다음 관점은 다양한 관점을 요구하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IB가 원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원래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흔히 말했을 때 교육 경쟁이 치열한 효과는 받아들이지 않다가 IB가 확대가 되는 거죠. 근데 AP는 반대로 보면 AP는 확실한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정답을 찾으면 그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교육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가 최근 와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약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필답만 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오면 종합적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전형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변화다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형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자가 잘 안 보이겠지만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학 대입 공정성 강화. 이게 이제 보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부분이 2018, 19년도 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분위기상 여러 가지 사건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뭐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이슈 때문에 한마디로 뭐냐면 평가관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것. 첫 번째, 평가관이 주관적으로 어떤 분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부분. 그다음 두 번째,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외적인 활동들. 그다음 세 번째가 보면 인맥을 활용한. 그러니까 우리 보통 부모님의 인맥 활용해서 스펙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빼자고 해서 이게 갑자기 끼는 게 아니라 2018년부터 이미 예고는 했었어요. 기본 틀을. 그래서 단계 적용하다가 작년 2023학년도 입시부터 국내 입시에서는 전면 적용됐는데 아시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방침이 따라서 달라진 게 자기소개서하고 학생 교사 추천서가 페이지가 된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보면 수강 실적을 축소해 나가는 건데 국내 입시에서는 이미 작년 2023학년도 입시부터 교회 활동 그다음 그 외에도 이제 보통 보면 자율 동아리 활동 교내에서도 입상 실적 교내에서도 일반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전부 다 입시에서 다 빠졌어요. 이제 반영을 못하게 됐어요. 작년부터. 가끔 어떤 분들이 이게 아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요. 자기소개서 부분은 단순히 교육 영역에서 바뀐 게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을 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리려고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입법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제가 봤을 때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부분이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저도 보긴 보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다시 돌아가기는 그렇다고 리턴해서 다시 부활시키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인데 이외에도 드릴 말씀이 많긴 하지만 여기 보면 어쨌거나 지금 보면 자기소개서하고 교사추천서는 당연히 없어진 부분이고 교회활동 및 수상실적인데 이 부분이 수상실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연세대학교는 이제 수상실적을 교내 수상실적도 받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연대 고대 두 학교가 교회활동, 그러니까 교회활동에 관한 것은 일체 입시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게 뭐냐면 국내 입시에서는 이렇게 100% 적용되는 방침이 정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그게 국내 입시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이 재구민 특별전형까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단계별로 넘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부에도 세특에 기록해야 될 내용들이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교육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걸 벗어나는 거는 학생부에 기록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외 한국학교들은 그렇지 않고 그 내용들을 똑같이 기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천편일률적으로 왜냐면 해외학교들 특히 그나마 제 한국학교 같은 경우야 교육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 교육부의 방침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일일이 입학사정관들이 해외 국제학교에서 그 성적표나 성적 액티비티 활동으로 제출했던 내용들을 일일이 그걸 통제해서 칼로 무배들이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유연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아주 어리다 그러면 항상 뭐냐면 이게 단번에 적용되진 않지만 단계를 밟아가면서 결국 재국민 특별전형의 그 전형 방식 또한 결국은 한국 국내 입시,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입시의 제도에 수렴이 되는 방향으로 무조건 가요. 항상 그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12년 특례죠. 12년 특례도 결국은 똑같이 또 따라가요. 근데 이제 보면 이게 한 가지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보면 지금 서울대학교는 교사추천서를 유지를 했어요. 그건 이제 뭐냐 보시면 되냐면요. 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이 성격을 어떻게 보냐면 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그 12년 특례 우리 지원하는 전형에 똑같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형이 일종의 유학생 전형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변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만 특이하게 서울대학교는 이제 12년 특례가 지원하는 전형이 글로벌 그 인재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그 2그룹이 있는데 원래 1그룹은 무조건 부모 모두 외국인, 자녀 또한 외국인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고 2그룹이 이제 우리 보통 12년 특례 학생들이 지원하는 건데 그 2그룹도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제 그런 특수성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보시면 교양추천서를 유지시키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 포함되어 우리 보통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이제 카이스트 같은 이제 일반 이런 이제 보면 교육부 밖에 외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또 이제 교육부의 통제에 따르는 게 아니니까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야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흔히 말했을 때 부모님의 인맥이나 재력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입시에 빠지니까 그만큼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중요해지냐면 결국은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다음 페이지 아마 더 크게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정량화될 수 있는 객관적인 성적 이 부분이 이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정량적인 말로 하면 누가 봐도 깔끔하게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성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부분이 이제 비중이 커졌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다음에 넘어가면요. 이제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합격이 필요한 성적대가 변화했다 이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뭐 인구 절벽이야 너무나 이제 많이 아실 거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특히 이 코비드를 거치면서 학생들 어떤 평균적인 학력이 많이 내려갔어요.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특히 이제 보면 원래 뭐 중국에 있는 교민 숫자가 줄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아직까지도 전체 포션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중국 지역이 아시다시피 이제 코비드 때 어마어마한 엄청난 통제를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 자체가 없어가지고 사실 IB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비자가 까다로운 것도 있고 좀 이제 약간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에 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중국이라는 지역이 이제 근무 기피 대상이 돼버린 거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건 코비드 통제, 이 코비드라는 사건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학생들 온라인 수업 해보시고 보면 알잖아요, 맞죠? 온라인 수업으로는 학교 수업 온라인 수업 했다는 거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 어떤 학력을 증진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학력이 많이 내려갔고 그다음 아시는 것처럼 인구 절벽 때문에 인구가 학생들 흔히 말했을 때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근데 이제 대학 정원이 준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거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지금 보면 학생 수는 줄었는데 대학 입학 정원은 그대로고 특례에서 뽑는 학생 수가 그대로인 것 때문에 최근 2, 4년 동안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혜택들을 보고 있어요. 입시 결과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한 거의 15년, 16년 동안에 2, 3년 전부터 보였던 그 입시 결과, 입결은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와, 저도 정말, 이야, 이게 정말 이제 특례구나. 이게 정말 이제 특혜구나, 이게 진짜. 라고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그래서 보시면 3년 특례 같은 경우도 중하위권 대학들은 12년 특례 진배 없는 이제 그런 입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게 계속 이게 갈 것이냐, 그러지 않겠죠? 학생 수가 줄면 당연히 대학이 정원을 줄이겠죠. 정원을 아마 빠른 속도로 줄이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아직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의대 입시 문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저항이 강하잖아요. 하나 어떤 손을 들려 그러면.
그러면 대학도 정원을 줄이려고 했을 경우에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 과연 위에 있는 학교들이 정부에서 정원을 줄이려고 한다 해서 거의 연동해서 빨리 줄여주겠느냐 라는 한계가 있게 하겠지만 어쨌건 그것도 수렴해 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몇 년 뒤에는 학생 수가 주는 만큼 대학의 정원도 줄어들 거라 예상하는데 어쨌든 그건 차지하고서라도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이런 학령인구 감소,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저하된 것 때문에 대학에 입학에 필요한 성적이 요구되는 성적 수준이 좀 많이 내려갔어요. 특히 이게 어디 영향을 많이 줬냐면요. 이 3년 특례에서 특히 이제 중위권 대학 서류 전형 말씀했던 것처럼 국미대 숭실대. 만약에 동국대학교가 서류였다면 동국대까지 해당하겠죠. 요 세 학교. 그다음 필답권인 학교 중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대표적으로 인하대, 아주대. 요 학교 같은 경우에 입학 성적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냐면 뒤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평균 이하에 있어도 우리 아이 성적이 평균 이하의 하위권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국미대, 숭실대, 인하대, 아주대가 가능 범위에 들어왔어요. 실제 3년 특례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한 학생들 중에서도 학과에 따라서 국미대, 숭실대, 인하대, 아주대 합격한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최근에 입시 변화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절대 특례 입시는 포기할 이유가 없다. 면접 같아요. 면접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린 게 면접은 이제는 100% 합격입니다. 면접에서 학생들이 떨어진 탈락생이 발생하는 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광운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광운대학교에 제외한 면접학교들은 정원을 못 채웁니다. 사실 국민대, 숭실대가 서류를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대, 숭실대가 서류를 바꾼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과거에 필답 시험을 봤는데 필답을 보면 얘 중에서 우리 3배수, 4배수 말씀 많이 듣잖아요. 한 명 뽑는데 1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3배수다 그러면 1차 합격을 4등까지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 아이 되면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추가 합격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떠냐면 국민대, 숭실대가 그렇게 해가지고 필답 시험 봐서 아이를 골라냈는데 등록률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을 절반도 못 채운 거예요.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제가 어저께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온라인 설명한다 해서 요것 때문에 성황대학교 입학 관계자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잠깐 봤었는데요. 심지어 성황대학교도 5배수까지 돌았대요, 작년에. 예, 5배수까지. 어떤 과죠? 5배수까지. 그러니까 10명 뽑는데 50명 지원했잖아요? 100명 지원했잖아요? 50분까지 합격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취업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대, 숭실대 입장에서는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균이 안 나와도 4배수 안에 들고 처음에 그것도 단계별로 했을 때 처음에 4배수, 5배수, 6배수 늘렸어요. 4배수까지만 했더니만 등록 포기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원을 못 채우니까. 그래서 5배수, 6배수. 그거 안 되니까 이제는 그냥 지금도 그걸 유지하지만 필답시 안 보게 되는 거죠. 하여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만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중위권 대학들의 어떻게 보면 입학 성적, 입학이 이제 좀 유리해졌다, 쉬워졌다는 말씀이고요. 반면에 12년 특례는 조금 다른 형상이 있어요. 12년 특례는 이 특히 연대 고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위권 대학이 오히려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냐면 12년 특례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어떻게 저해국민 특별전형에서 이게 해당하는 재해국민 교민 수 중에서 비중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점점 해외로 파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은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취학년이 갖고 있는 자녀를 갖고 있는 주지원들 잘 안 내보내려고 그러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3년 특례에 해당하는 주지원 숫자는 줄어들고 반면에 해외에서 아이를 공부하면서 지도하는 12년 특례 학생 수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12년 특례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반대로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보면 국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들이 특히 이제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는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심지어 저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심지어 사립대학교 서울에 있는 뭐 한양대, 외대, 이화여대, 중앙대도 작년에 결국은 정원을 못 채우고 미달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제 그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원을 줄여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 정원을 손을 댈 것이냐라고 봤을 때 보통은 정원 외. 우리 대한민국의 정원에는 딱 두 가지가 가장 큰 거고 하나가 농어촌, 두 번째 재구민 특별전형인데 딱 생각해봐도 간단하잖아요. 어느 쪽을 손을 댈지.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농어촌은 손을 못 대죠. 그럼 결국은 손대기가 간편한 게 재구민 특별전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3년 전부터 교육부에서 계속 대학들을 하여금 12년 특례 선발률을 줄여라는 압박이 좀 넣었었어요. 이제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호응하기 시작해서 아시다시피 고대가 이걸 제일 빨리 반응했어요. 원래 고대는 예전에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고대 성균관대가 서로 경쟁하듯이 10연 학생들을 엄청나게 많이 뽑았었어요. 몇백 명씩 뽑았었어요. 정말 그냥 뭐 평균만 해도 학교에서 평균만 해도 고대 합격하는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고대가 3년 특례보다 10연 특례를 더 적게 뽑았어요. 오히려 더 소수를 뽑았어요. 3년 특례 뽑는 숫자보다 10연 특례 더 적게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는 굉장히 타이트해졌어요. 12년 특례에서도. 아마 그걸 아마 아실 거고, 연세대학교도 빠르게 속도를 줄여가고 있어요. 본교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직 연세대학교는 지금 12년 특례 뽑는 인원이 많다라고 숫자가 꽤 제법 돼요. 근데 많은 게 뭐냐면 연세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글로벌 인재대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언더우드 학부에 포함되어 있는 언더우드 학부, 그 다음에 융합학부라는 게 있죠. 맞죠? 흔히 이제 언더우드 대학.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하여튼 거기 같은 경우는 그 두 그룹은 해외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학교가 운영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해외에 있는 학생들 많이 뽑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연세대학교도 10년 특례를 많이 뽑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 본교, 신촌 캠퍼스 좁혀서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10년 특례 선발 학생 수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10년 특례 같은 경우는 아까 3년 특례를 오히려 중하위권 대학들 들어가는 쉬운 대학들이 많아졌지만 반대로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10년 특례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더 입학에 필요한 성적이 높아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의대는 이제 뭐 정원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의대. 아직 3년 특례 우리 재국민 특별전형에서는 의대가 뽑는 숫자가 되게 적어요. 아시겠지만, 의대가 개설되어 있는 모든 대학이 그 재국민 특별전형 신입생을 뽑지 않고 있죠. 이제 그 의대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의대는, 한국어 능력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한국식 교육을 얼마큼 받았는가 이제 중요하게 봐요, 의대는. 그러다 보니까 10년 특례는 더욱더 안 뽑죠. 의대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근데 이제 보면, 어쨌건 그 다음에 약대 같은 경우는, 약대는 원래 학부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죠. 점점 이제 그 재국민 특별전형에서 약대 같은 경우 의대와 다르게 약대는 재국민 특별전형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대학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다음 컴퓨터 공학, 흔히 말해서 요즘 말하는 컴퓨터 과학,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AI, 난리가 났죠. 여기로 신입생들이 까마디로 뭐냐면, 이 사회권 학생들이 의대, 약대, 컴퓨터 관련 학과, 그 다음 조금 이제 벗어나면 이제 보통 생명 관련된 생명공학학과, 이제 이런 생명공학, 뭐 화학생명, 이런 쪽으로 사회권 학생들이 미친 듯이 편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학과들 같은 경우는 다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문과, 이과인데, 이거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과 쪽으로. 원래 예전부터 특례는 문과가 유리했던 건 사실이에요. 과거에 참 여러분들 격세지감인 게 10년 전만 해도 한참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공대 기피 현상.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경영학과였어요. 공대를 정말 좋아해요. 그게 벌써 10년밖에 안 됐어요. 공대 기피 현상 때문에 막 걱정을 하든. 절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어쨌건 그러던 당시에도 어쨌거나 문과가 이과에 비해서는 특례에서는 입학하기가 좀 쉬운 게 일반적인 경향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학생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이과 쪽에 편중되면서 문과는 상대적으로 입학 성적이 점점 쉬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예전에 문과에서는 무조건 1등한 무조건 상위권은 경영학과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겠지만, 대한민국 국내 입시에서는 이미 역전이 됐어요. 뭐냐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미디어 관련 학과가 경영학과보다 위로 올라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국내 입시에서는 문과에서 최상위권 학과가 어디냐 그러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예요. 아마 이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거라 봐요. 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입학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뭐 흔히 말했을 때 문학 콘텐츠 관련된 분야들이 다 미디어 콘텐츠다 보니까 이쪽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거죠. 물론 경영학과도 아직도 상위권의 학생들이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 상위권 성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과인데, 일단 추세는 조금 더 무게중심이 이제 문과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제가 실제 입시에서도 작년, 재작년부터 느낀 거는, 단순히 12년 특례만 봐도 경영학과는, 이전 같으면 경영학과 힘들었을 텐데 하는 친구 합격을 하고, 이전 같으면 이 정도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 정도면 충분한다 했을 때 불합격하고, 이런 사례들을 몇 년부터 눈에 띄게 보기 시작했었는데, 최근 입시를 보니까 이제 확연하게 이 부분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이제 보면 간호학과, 심리학과 이게 보면 간호학과는 뭐 설명드릴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 요새 남학생들도 간호학과를 많이 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간호학과가 입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미 국내 입시에서는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가파르게 올라가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 이과에서는 상위권 그룹에 속하는 학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고요. 문과에서 심리학과 같은 경우 심리학과는 이게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심리학은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되는 거고 과거에는 흔히 생각할 때 심리학과 생각하면 예전 생각하면 상담사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이 활용이 많이 되기 시작한 게 이제 흔히 경영학과의 마케팅.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문과에만 국한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뭐냐면 이 심리학의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 인지심리학이죠. 이 AI의 기초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AI까지 접목되는 과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과, 그러니까 보면 간호학과,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 중위권 학생들이, 조전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아마 이 두 학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츰차츰 입학에 필요한 성적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이 두 학과가 상위권 학과에 속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직 특례에서는 아주 파이트하진 않고 아무튼 어느 정도 전망을 갖고 있는 학과라는 거고요. 제가 적어놓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스포츠 관련 학과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 말하는 AI 로봇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갖고 있는 우리 학생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가 활용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죠. 그 시장도 커지고 있고 그게 직결되는 게 스포츠 관련 학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 수의학과는 기술의 학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보통 수의학과 말고도 이제 흔히 생물학과, 그 관련된 과들 이런 과들도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요 분야도 커지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학들이 또 이런 과들을 개설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과거보다 우리 입학 성적이 좀 헐거워졌다고 할까, 쉬워졌다고 하는 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학력이 또 저하했다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우리 입시에 대한 사고가 바뀐 거죠. 그 관점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중위권 성적밖에 되지 않다 보면 예전에는 중위권이나 하위권 관계없이 무조건 학원이든 뭐든 점수 올리는 게 최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학부모님들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를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굳이 그렇잖아요. 굳이 이거 갖다가 예전에는 제가 중국 있을 때는 보면 초창기만 해도 어떤 경우도 많았냐면 3년, 부모님 주식기간이 3년, 4년 끝나잖아요. 또 그 당시 요즘은 4년이지, 옛날에는 또 3년씩이었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2010년대까지만 해도 주재원 주식기간 3년밖에 안 줬어요. 그럼 이것도 3년 때문에 안 맞는 경우 무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신에 2년 특례한 게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중도 귀국하면 불리하다 그러니까 귀국하기 위해서 아버님은 국내로 발령돼서 고1 마치고 갔는데 아직 2년 남았잖아요. 2년을 이제 사비를 들여서 국제학교 다니는 학부모님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은 재산 다, 속지금 탕진하는 거죠. 다 쏟아붓고 제 주변에서도 빚까지 지는 분들도 봤었어요. 얘를 국제학교 졸업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그렇게 누가 안 하죠. 맞죠? 한 번씩 저한테 이제 개별 상담할 때 가끔 이제 제가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하면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말씀을 드려요. 자녀가 정말 소신이 뚜렷하고 공부를 정말 잘해서 의대 아니면 갈 데가 없다고 하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 굳이 사비를 들여서 국제학교 보내는 거는 돈 낭비다. 시간 낭비다. 돈 낭비다. 그럴 필요이 전혀 없다. 그냥. 근데 어쨌거나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공부를 적당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어떻게 보면 공부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단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이제 여기 안 써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미대죠. 미대.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중위권 성적 갖고 있는 친구들이 미대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일단 이런 부분인데 어쨌거나 공부보다는 학생이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는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분야의 특기를 살려주는 쪽으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뭐냐면 또 한 가지 아직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뭐냐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느냐. 중학생 학부모님들은 상담해 보면 낮아졌어요. 근데 그 똑같은 분이 고등학생 되잖아요. 아이가. 완전 180도 바뀌어요. 예전에는 이런 말씀들 많이 해요. 우리 아이는 그냥 공부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공부 이렇게 잘하지 않았고 우리 아이도 잘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좋은 대학 생각 안 한다. 그냥 항상 또 말씀하시는 항상 보면 이제 그 지방 국립대학,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 꼭 말씀하세요. 여기만 가도 좋은 학교 아니냐. 말씀 그렇게 하세요.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막 말씀하시다가 이제 고등학교가 올라가면 고1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보면 관심 분야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내가 아는 지인의 공부를 똑같이 우리 아이처럼 못했던 아이가 어디 간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가 지방 군대 가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 친구 아들 우리 아이하고 별 차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대학 입시했는데 저기 서울에 있는 홍대를 갔대. 10년 때 같으면 갑자기 저기 성대를 갔대. 한양대 갔대 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솔깃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점점 달라지면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고1 넘어가서 끝날 고1쯤 1학기가 끝나고 나면 있잖아요. 갑자기 학교에서 아이가 평점을 잘 받아왔어요. 4.0 만점에 한 3.0도 못 넘는 아이가 갑자기 9학년, 10학년 됐지만 애가 갑자기 A가 몇 과목 보이면서 갑자기 평균 평점이 3점대를 넘어가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부터 있잖아요. 이게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야, 조금 더 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하면 왠지 저 학교도 될 것 같은데 흔히 봤을 때 이제 그게 많이 거론되는 대학이 중앙대학교죠. 저기 중앙대학교 성적 별로 아닌 친구도 됐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도 보니까 별 차이 안 나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뒷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입시가 1년 반,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 이제 그때부터 높이가 높아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굉장히 압축적인 단기간에 그 토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성적 단기간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뒤늦게 가가지고 갑자기 불이 붙으니까 토플 성적 올리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입시가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부터 토플 성적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부모님이 안달이 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안 달라진 상태. 아이들은 그냥 쭉 그냥 그 상태 그대로예요. 어머님들은 안 달라고 아이들은 그 상태예요.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요즘 보면 제가 느낀 게 예전에는 아이들이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 있어도 엄마하고 사이가 다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급격하게 제가 느낀 건 엄마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예전보다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예전에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차피 욕심을 낼 거라 그러면 미리 또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냉정하게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우리 아이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욕심이 없는가, 진짜로. 진짜로 없는가를 정말 몇 번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 고민을 거듭거듭 해가지고 진짜 욕심이 없다 판단 내시면 그때는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유롭게 지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마음 한켠에 일말이라도 아니야. 우리 아이 좀 대학 보니까 이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내가 살아보니까 대학이 좀 중요하던데 아니면 누가 좀 내가 누구 좀 신경 쓰이는데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때부터는 이제 입시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앞에 내용을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보면 자, 여기 내용 나오면 이거는 이제 많이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외대, 이화여대가 이제 상위권 대학 중에서 서류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에요. 서류전형에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교 내신 성적인데요. 이제 좀 학교마다 좀 틀리죠. 특히 이제 보통 보면 한국제학교, 제외 한국학교라고 하는 한국제학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는 별로 베트남에 많지 않지만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지 학교 중에서도 좀 학생 수가 규모가 좀 많은, 베트남에도 오면 베트남 아이들이 좀 많이 다니는 학교 있죠, 맞죠? 이렇게 현지 학교화 되어 있는, 이게 국제학교라고 하기는 뭐하고 보통 사립학교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현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내신 성적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영미권 국제학교, 말 그대로 흔히 표준화 평가 과정이라고 하는 SAT나 AP나 IB나 A레벨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거기에는 단순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GPA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표준학력 평가 성적입니다. 말 그대로 IB A레벨 AP 성적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부가적으로 분들이 어학 인증 시험 성적, 흔히 말했을 때부터 토플, 토익, IELTS 이런 성적들이고 아니면 그 외에 외국어 성적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게 교내외 수강 실적이나 동아리 활동 내용들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연대고대는 교대 활동만 인정하고 연대는 교내조차도 수강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동아리 연대 같은 경우 이런 질문들 하시거든요. 왜 그 수강 실적을 제출하지 않냐? 우리 아이가 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 뭘 보고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느냐? 사실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근거 지표 중에 하나가 있는 수상 실적이잖아요. 열심히 해서 입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연대는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왜 안 보겠다는 것만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 차등을 줄 수 있는 요소에서 일반 활동은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극단에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기타 활동이 그렇다고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위권 대학들이 특히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자기소개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을 평가할 때 그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소개서에서 없었던 내용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의 내용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마지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면 의대, 약대라든지 이런 일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런 면접, 특히 의대, 약대 같은 경우는 MMI 면접이라고 뒤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면접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필답을 현재 8답을 실시한 학교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경희대, 건대, 동대, 홍대 뭐 쭉 이 학교들이거든요. 그다음 일부 이제 뭐 가톨릭대 간호학과, 뭐 대전대 한의학과 몇 개 이제 특수한 학과들이 이제 필답 지정을 통해서 학생을 뽑고 있는데 문과는 아시다시피 영어, 국어, 이과는 수학, 영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희대학교는 이제 달라지겠죠, 이제 여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어저께 가서 경희대는 이제 문과는 국어 100%, 이과는 수학 100%. 이렇게만 이제 신입생을 받으니까 달라지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서 보면 홍대하고 세종대학교가 특히 홍대 문과라든지 미대 같은 경우와 세종대는 문이과 관계없이 전부 다 오로지 영어 시험만 가지고 학생을 뽑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보통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제 보면 이렇게 이 정도만 넘어갈게요. 그냥 간단하게. 또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서류 전형에서도 이제 중위권 대학들, 아까 말했던 최상위권 대학들 말고, 숭실대, 국민대, 가천대, 뭐 연세대, 원주, 한양대, 에리카, 뭐 외대, 글로벌, 뭐 이런 학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여기 이제 아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국대학교가 좀 포함돼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이제 중위권 대학에 해당하는 중위권 서류 전형 실시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인 성적이 물론 이제 뭐 IB라든지 일베 같은 표준학력 평가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요. 이 학교들은 그 성적이 중위권만 형성 유지해줘도 웬만한 학과들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이런 대학들 목표로 할 경우에는 학생의 성적을 평균 이상 정도 유지하는 걸로 좋은 과를 목표로 한다면 평균 이상 아니면 최소한 평균 정도 수준으로 유지시켜준다 그러면 이 중위권 서류대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뭐 SAT 성적까지 물론 SAT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합격하겠지만 숭실대 국민대 가기 위해서 SAT 성적이 높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 말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SAT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위에 대학 쓴 다음에 안정지원으로 국민대 숭실대 쓰는 거지 국민대 목표로 하는데 SAT 성적이 높아야 된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SAT 성적이 높은 친구들 같으면 그 위에 학교를 갔겠죠. 사실 국민대나 숭실대 같은 경우도 몇 개 학과들이 치안한 과들이 있어요. 위에 상위권 학과 몇 개가 있는데 이것도 추합까지 돌면요. 제가 매년 보니까 평균 정도까지 되는 아이들까지 다 추합되면 추합을 다 합격해요. 그래서 어차피 국민대, 숭실대 같은 이런 중위권 여기서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렇지가 않은데 여기 특례니까 특례에서는 중위권이라고 본다 그러면 중위권 학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평균 성적만 유지하면 합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이제 보면 토플, 토익 성적 뭐 있으면 당연히 가미가 되는 부분이겠죠. 사실 최하위권 대학들은 토플, 토익 성적이 한국 학교 아이들 뺀 나머지 영미권 국제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토플, 토익 성적 별로 의미 없어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영미권 국제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토익 성적 거의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토플 성적도 별별 거의 없습니다. 토플은 그냥 기본적인 점수 너무 낮지만 않으면 오히려 너무 낮으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공부했는데 토플 너무 낮다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그때는 제가 제출하지 말라 그래요.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내신이 엄청 좋았어요. 근데 아이가 토플 성적이 80점대였다. 대학에서 보면요. 이 학교는 그냥 학점을 그냥 주는 인플레가 심한 학교구나. 어떻게 토플 성적이 80점대밖에 안 되는데 학교 내신 성적이 뛰어나? 그럼 학교를 제대로 운영 안 했다는 얘기죠. 학교가 그냥. 제대로 평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 요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갭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점수 내지 않아야 할 정도로 어쨌건 하지만 중위권 대학들은 그렇지 않고요. 여기만 중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플 성적, 토익 성적 가지고도 충분히 변별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면접 전형인데 이 면접 전형 같은 경우도 입시공항 보면요.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입시공항 상에는 자기 학교 물론 어필해야 되니까 굉장히 뭔가 심층 면접에 뭔가 면접에 아주 복잡하게 써놨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면접대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은대학교의 일부 학과 빼고 나머지는 100% 합격입니다. 그냥.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보다 보면
면접을 준비한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면접 무슨 준비하냐고. 면접 무슨 준비하냐고. 시간 아깝게. 특례에서 특례로 분명히 위에 합격할 수 있는 조금만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는 서류 전형 실시하는 대학들하고 필답 전형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왜 굳이 면접을까지 낮추냐. 뭐 특례인데 그러면 그 특례 혜택을 활용하지 않을 거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12년 특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12년 특례는 대부분 다 서류 100%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면접도 많이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12년 특례도 어떤 경우는 여기 교민들이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적을 두고 있으니까 티셔츠도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보면 그냥 한국에 들어가서 시험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있지만 특히 남미라든지 유럽 쪽 가다 보면요. 거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이민 1세대인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민 상태, 이민자인 거예요. 아직 대한민국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런 케이스들은 항상 제일 머리 아파하는 게 우리가 10년 특례인데 국내 와서 면접 어떻게 할까? 막 그게 엄청 고민인 거예요. 왜냐면 모두 교통비뿐만 아니라 체류비까지 모두 학부모님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12년 특례에 면접하는 경우에도 이제 화상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도 좀 있죠. 아무튼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보다는 12년 특례는 서류 평가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같은 일부 이제 특수한 학과들은 심층 면접을 똑같이 3년 특례와 마찬가지로 심층 면접을 진행을 하고 10년 특례라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예과, 한의과는 당연히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10년 특례조차도 필답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국대학교는 10년 특례조차도 수학능력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의예과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보통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를 실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10년 특례는 실기보다는 대부분 다 면접, 포트폴리오 회출해서 포트폴리오 평가로 학생들이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앞에를 좀 빨리빨리 넘긴 게 요 내용이 좀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빨리빨리 넘긴 거고요. 자, 서류 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보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요즘 그 학생들이 지원하는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표적인 전형은 당연히 재국민 특별 전형이죠. 3년 특례, 12년 특례고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그 수시 전형에서 여러분들 수시 전형에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해외고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은 모든 대학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대학이 다 있어요. 거기 보면 해외고 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몇 개, 대표적 연대 같은 경우에는 해외고 학생들만 지원하는 전형이 따로 있긴 있어요. 수시에. 해외고 아이들끼리만 그 정원을 정해놓고 경쟁하는. 카이스트에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몇 개의 경우 대부분의 해외고라는 건 뭐냐면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그 안에 해외고 졸업생한테도 지원 자격을 주는 거예요. 대신 들어가면 국내에 있는 아이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장점, 단점은 뭐냐면 장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뭐 어떤 과를 가고 싶은데 이과가 3년 특례, 10년 특례에서 안 뽑는다. 근데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거의 모든 과 학생을 선발하죠. 요즘 인기가 많이 시들겠지만 사범대 같은 경우 사범대는 우리 보통 재국민 특별전형에서 거의 학생 안 뽑잖아요. 뽑을 수 있는 갈 수 있는 학교가 2대 홍대가 거의 마지노선이거든요. 근데 수시로 지원할 경우에는 수시는 제외 없이 거의 모든 과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단점은 당연히 국내인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는 부분인데 근데 이것도 요즘 보면 좀 달라지는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는 수시를 지원하는 아이들도 별로 없었고 정말 사기꾼 아이들 빼고는 수시를 지원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었고 실제 합격한 학생 수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해외고 수시로 합격한 학생 수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특히 연대는 역전돼서 연대는 재국민 특별전형보다 수시로 학생을 더 많이 뽑고 있어요.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령 인구 감소, 일부 특정과로 학생들이 편중되는 현상 때문에 비인기 학과들이 정원을 비워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고 졸업생들까지도 합격 범위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연대가 원래 학생들 많이 뽑았는데 그 해외고 졸업생 수시 전형으로 성균관대도 이제 2자릿수 뽑기 시작했어요. 그 해외고 졸업생 수시 전형으로. 아마 이제 밑에 학교들도 안 뽑던 학교들도 보니까 작년에 보면 3명, 4명씩 막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해외고 졸업생들이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10년 특례인데, 이 말씀 이거 할 때 왜 말씀드리냐면, 3년 특례 서류 전형이나 10년 특례 서류 전형이나,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그 해외고 수시 전형의 12년 그 서류 전형이나 평가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입학사정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을 넘어가서 보면, 자, 크게 이제 이거는 연세대학교 이제 보면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입조강의 보면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내용이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만 해당되는 거냐? 재국민 특별전형 입조강에다가는 그냥 타이틀 문구만 넣어놨어요. 아니면 중앙대나 인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던 평가 요소를 그 표를 그대로 재국민 특별전형에 넣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틀이 기본적인 틀이고 이게 첫 번째가 학업 역량, 두 번째가 진로 역량, 세 번째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놨는데요.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얼마큼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가요. 전체적인 성적이에요. 이게 1순위입니다. 1순위. 거의 전체 정에서 한 50% 정도 평가 요소에서. 그냥 말 좀 틀리긴 한데 평가 요소가 100점이라고 그러면 그중에 50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업 역량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전체적인 학업 성적을 받고 우수한가입니다. 이건 과목별 성적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성적이 우수한가를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진로 역량이라는 것은 보통 요즘 쉽게 얘기하는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 이런 걸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이 공동체 역량이라는 부분이 이제 보통 리더십이라든지 요즘 얘기하는 아니면 그 외에도 보통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주요 대학의 선호전형 평가 방식을 요약해 놓은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요. 첫 번째 말씀은 특히 학업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죠. 학업 역량. 학업 역량 때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내용이 학업 역량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 일단은 성취예요. 성취. 얼마큼 공부해서 성취를 이뤘는가의 점수 나타나는 부분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열의와 지적 관심이라는 부분도 중요해요. 뭐냐면 이게 여기 안 써있지만 뭐라 그러냐면 얼마큼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애를 썼냐 하는 걸 보이는 거 되게 중요해요. 뒤에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왜 SAT 성적이 왜 필요하냐. 우리 아이는 아이비 학교인데 왜 상위권 대학은 SAT 성적을 내라고 하느냐. 왜 한국 학교인데 AP 성적을 제출하고 어쨌건 다른 부가적인 성적을 하느냐라고 하면 얼마큼 아이가 탐구력이라는 게 이게 엄청 솔직히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들이 엄청난 연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학문에 대한 교내 활동에서도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보여준다? 말 그대로 그런 지적인 관심, 성적 올리는 거죠. 그 지적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노력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재가 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시험 중에 하나 SA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은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뭐냐면 하여튼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얼마큼 공부했냐는 부분인데 이 평가가 두 가지로 갈려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래도 이수한 정도, 내가 전공 관련된 과목을 그래도 이왕 과목을 구성할 때 내가 어떤 과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그 과에 관련된 과목들을 선택했느냐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요소라 그러면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실제 그게 얼마큼 성취를 이뤘느냐, 점수가 나왔느냐는 부분이에요. 점수가 나왔다고 무조건 의미가 없진 않아요. 일단은 시도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과목도 선택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왕이면 거기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는 거는 말 그대로 얼마큼 실제 점수를 만드느냐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공동체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리더십이라든지 교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활동할 때 그 활동 내에서의 학생이 보였던 모습들이겠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특히 보면 이 진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활동을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을 한 개 선택해가지고 그 활동에서 꾸준히 해서 성과를 남기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분들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아이가 활동하고 있는 게 지원 전공하고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바꿔야 되냐고 하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저 학교에서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때 엄청난 그 분야의 학문적인 성과를 기대도 안 해요. 그거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가 우리 그 어느 과를 지원하는데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동아리 해가지고 동아리에서 엄청나게 뭔가를 이뤄가지고 성취를 남길 거야. 굉장히 그런 걸 기대도 안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큼 학생이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했냐는 부분이에요. 그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꼭 지원 전공과 관련된 없는 활동이 하더라도 뭔가 하나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꾸준히 끝까지 쭉 이어나가가지고 마무리까지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보면 그 추천 과목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그냥 일일이 다 이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계열적 합성에 따라서 특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몇 가지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이 이과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리, 그 다음 수학, 화학, 생명과학, 이 네 가지는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수학 같은 경우에도 요즘 아이들이 통계를 많이 어려워하긴 하거든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통계하고 좀 달라진 점은 요즘은 통계도 인문과학이다라고 할 정도로 좀 그런 요소가 좀 많아져가지고 아이들이 어려워하게 하는데 대신에 이과를 지원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학, 이왕이면 통계까지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 화학까지는 필수 과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네 과목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 보시면 되고 뭐 그 중에서도 범위를 좁힌다 그러면 수학, 물리, 화학이죠. 핵심이고 이거는 물리는 중요하다는 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의예과라든지 약학과를 지원할 때도 물리까지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리가 필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거의 기본적으로 수학, 물리는 이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핵심이 되는 과목이다. 물론 생명과학을 지원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로지라든지 요 성적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특히 변별력이 높은 과목이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생물학, 바이올로지하고 우리 동문 문과의 과목 중에서는 히스토리, 월드 히스토리라든지 그런 히스토리 과목인데요. 이 두 과목은 굉장히 공부할 게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기피하는 부분인데 또 어떤 걱정도 많이 하냐면 성적이 안 나올까봐. 바이올로지, 월드 히스토리 성적이 잘 안 나올까봐 하는데 물론 너무 안 나오고 그것보다 전체적인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목표가 높지 않고 그냥 중위권 대학 정도 생각한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바이올로지나 월드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이미 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점수가 좀 빠지는 건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거는. 왜냐하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두 과목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말 그대로 굉장히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부분. 성실하게 공부했다는 그런 학업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과목 중에 하나가 바이올로지하고 월드 히스토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변별력이 좀 큰 과목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는 문과를 할 건데 수학이 필요한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문이과 공통으로 중요한 과목입니다. 경영 경제학과에 지원한다 해도 수학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수학 성적이 안 돼 있으면 사기권 대학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학은 그래서 흔히 이제 경영 경제다 그러면 기본 대표적인 과목 중에 하나가 경제학, 경영학 말고도 수학하고 그다음 통계학 이런 과목들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런 과목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또 한 가지 또 반대로 우리 아이가 이과를 할 건데 이과를 가는 아이가 굳이 경제 경영이 필요하냐고 하는데 이과 가는 아이들한테 경제 경영 플러스 됩니다. 흔히 말씀드리면 우리 융합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융합형 인재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융합형 인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공계 지식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지식까지 갖춘 케이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즘 많이 거론되는 거는 경제학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공계도 대부분 다 경제학까지 하는 걸 거의 필수 과목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공계에 지원하는데 월드 히스토리, 히스토리 성적이 탁월하다. 그 부분도 굉장히 장점이 융합형 인재한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있는 과목들만 이게 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부분 이런 돼 있고 특히 이제 미대 지원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아트, 미술 관련된 과목들 IB, A레벨, AP 점수 잘 나와요. 워낙 점수 안 줍니다. 그래서 어떤 걱정하냐면 우리 아이 미대를 지원할 건데 IB에서 아트 하려니까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A레벨에서 아트 하니까 너무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안 해야겠다. 왜? 총점이 낮아지니까. 정말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총점이 다가 아닙니다. IB 여러분들 6과목밖에 안 돼요. 대입학 사정관이요. IB 학교에서 성적 내는 게 6과목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총점만 보고 주세일 거야. 안 그래요. 과목 6개 확인한 거 순식간이에요. 그분들 학생 한정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목별 특성이 어떤지는 외우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총점을 높이기 위해서 총점에 우리 아이가 진짜 미대를 지원할 거인데도 불구하고 미대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걸 빼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왜냐면 퍼센테이지가 되게 낮아요. 미술과목 과목들은 점수를 주는 퍼센테이지가 되게 낮아요. 대신 여러분들 중국어 이런 일반 언어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심지어는 전체 응시생의 절반 이상이 7.6점 나와요. 대학에서 알아요. 그건 당연히. 제가 얼마 전에 그 A레벨 관련해서 자료 보다 보니까 심지어 중국어는 98%가 A를 주더라고. 98%가. 그러니까 그건 대학에서 알아요. 그냥 다 98점.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외국어로 내가 우리 아이가 제외국어에 좀 장점을 보이고 싶다 그러면 그건 AP나 IB나 A레벨에서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 시험만 해당 시험 봐야 돼요. 중고나 HSK 시험 봐야 돼요. 그게 훨씬 변별력이 높아요. 그런 일반 미국계 영미권에서 하는 그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제2외국어 수준이 있잖아요. 똑같은 그 수준을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제2외국어에 대해서 강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럼 이왕이면 그 외부에서 평가하는 그러한 전문 인증 시험을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시작한 1시간으로 됐는데 그냥 쭉 이어가는 게 낫겠죠? 아니면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쭉 이어갈까요? 쭉 이어가는 게 낫겠죠? 맞죠? 예. 예. 저 미안한데 물 한 잔 병 갖다 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연고성 상위권. 조금 이게 제가 보면 연대고대, 성대, 서강대 그리고 이제 옆에는 상위권 인기학과라고 하는 거는 연대고대 같은 경우는 상위권 인기학과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게 제가 뒤에 보여드릴 자료가 연고대 상위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에다가 그 모든 학과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다른 대학들에서도 인기학과들 여기 보면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성적 수준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도 보시면요. 첫 번째 AP 학교 같은 경우는요. 이 SAT 성적 1500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수긴 해요. 원래는 SAT 1500점이라는 부분은 대학 전체 인생 중에 정말 SAT를 보는 전 세계 모든 학생들 평균에서 상위 1, 2% 안에 들어야지 1500점이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디지털 SAT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요즘 보면 아이들 SAT 받는 성적대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디지털 SAT 영향이라기보다는 준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상담하다 보면 1500점 이상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물론 그래서 AP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AP 과목은 IB에 비해서 과목이 시험 성적을 만드는 게 좀 더 쉬운 편이거든요. 쉽다고 유리한 게 아닙니다. 쉬운 만큼 더 많은 과목을 제출해야 되고 다른 변별력 있는 성적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래서 AP학교 같은 경우에는 SAT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500점 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것도 이 정도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인기학과 같은 요즘은 1530, 40, 50 이 정도가 이제 합격선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같은 뭐 컴퓨터 과학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1500점도 조금 애매합니다. 1530, 40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합격한 아이들 수준이.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AP 같은 경우도 지금 7개, 8개 했는데 물론 이제 개수가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긴 하지만 요즘은 뒤에 나오겠지만 요즘 한국 학교 아이들도요. AP가 5개, 6개 넘어가는 애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왜냐하면 이제 해외 같은 경우도 어떤 대학들은 요즘은 그 AP가 전략적으로 한국 학교에다가도 인증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AP를 과정 이수할 수 있는. 그래서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 중에서도 보면 한국 학교인데 IB도 같이 운영하고 한국 학교인데 AP도 운영하는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자기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AP를 주관하는 주관사에서 인증을 주는 거예요. 아무튼 어쨌건 AP 학교 같은 경우에는 AP 과목 숫자가 이게 많아야 되는데 정말 상위권 아이들이 몇 개까지 하느냐고 또 12개, 13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했을 때 이제 연고대 인기학과 합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게 3개, 9개가 맥시멈인데 어떻게 하느냐? 다 혼자 공부하는 거죠. 이 친구들은 대부분 다 보면 진짜 상위권 아이들은 이코노믹스, 아까 말했던 피직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혼자 공부해서 성적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건 정말 최상위권의 경우인 거고 어느 정도 AP 학교인데 AP를 중점을 둬서 내가 상위권 목표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7개, 8개고 거기에 나온 성적은 대부분 다 5점이어야 됩니다. 대부분 다 5점이어야 됩니다. 3점 안 내야 되냐? 안 내는 건 아닙니다. 저는 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점도. 하지만 그게 변별력 갖는 과목은 아니겠죠. 낸다고 안 내는 게 못하다 그건 아니라고 봐야죠. 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무튼 사회권 대학이 된다는 거고 토플은 보통 이제 115점 정도. 여기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보통 이제 얘기할 때 토플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대학별 그 대학에서 오는 설명하시는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맨날 하는 레파토리 똑같긴 해요. 항상 나오는 얘기 학교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 딴 거 안 본다. 토플은 예전에 그래 토플은 105점이면 다 똑같이 취급한다.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공교육 기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실제 평가할 때는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많고 치열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신 성적도 다 좋아. SAT도 좋아. 뭔가 이제 단계로 좀 미묘하지만 차이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결국은 이 성적도 토플 성적도 영향을 주긴 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SAT 성적이 뛰어난 친구들은 솔직히 토플 성적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사회권대학 합격한 학생들 중에 절반도 안 돼요. 토플 성적을 제출하는 케이스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보면 토플 성적 없으면 대학 못 간다. 절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저도 토플로 강의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SAT 성적이 없으면 대학 못 간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SAT 성적도 제가 강조하긴 하지만 없다고 해서 안 뽑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정도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제 IB 학교입니다. 자, IB 학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보통 40점 얘기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40점을 못 나오면 사회권대학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목 구성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하이 레벨 과목을 어떤 과목을 구성하느냐가 중요해요. 이왕이면 아까 말했던 계열 적합에 해당하는 과목도 있잖아요. 어렵더라도 사회권대학 생각한다면 어차피 점수 안 나오면요. 총점 높게 만들었다고 그냥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B 6과목밖에 안 돼요. 대학 때 금방 확인해요. 또 해외에서 아이들이 IB 과목 이수하는 IB 개설된 과목은 몇십 개지만 실제 아이들이 IB 하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성적 만드는 과목은 15개, 20개밖에 안 돼요. 순식간에 확인 가능해요. 저 같은 아마추어가 봐도 금방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절대 단순히 총점을 40점 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과목을 정말 쉬운 과목으로 배치한다. 정말 필요 없는 생각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레벨 과목으로 만약에 계열 적합성이 높은 변별력이 높은 과목을 하이레벨로 많이 구성하면요. 40점이 안 나와도 38점 가지고도 합격을 합니다. 실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조건 40 안 된다고 불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8점, 39점 아이가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다 과목 구성이 좋았다는 겁니다. 특히 변별력이 높은 과목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정말 욕심이 많다.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할 것 같다. 타이트할 것 같다 하면 이왕이면 하이레벨을 4과목 하는 게 좋습니다. 어렵지만 하이레벨 4개에다가 스탠다드 레벨을 2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상위권 대학가 느끼는 그 부분이 더 경쟁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보면 SAT 성적은 아까 1500점 이상인데 IB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알죠. 왜냐면 IB 과정이 이제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SAT 동시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SAT 성적이 1450만 나와도 이거는 충분히 경쟁력 하는 데 효과를 줍니다. AP 학교야 당연히 AP 과목이 갖고 있는 특성도 있고 이 친구는 좀 더 자유로운 편이니까 대학에서 봤을 때 SAT 준비를 충분히 많이 할 거라 보기 때문에 AP 학교 아이들이야 SAT 성적이 아주 높아야 되겠지만 IB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낮아도 SAT 성적이 이 정도만 돼도 한 1450만 이상만 돼도 상위권 성적이거든요. 우수한 성적이거든요. 이 정도 갖고도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혹이라도 가끔씩 보다 보면 IB가 하는 경우에 AP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IB에서 공부했던 과목 그냥 그 과목 똑같은 과목 AP 성적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같이 의미 없는 걸 왜 굳이 더 쉬운 시험 성적을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굳이 한다 그러면 내가 IB 선택 갈 때 내가 이 과를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목인 것 같은데 못했다. 그럼 그 과목에 대해서 AP라는 거지. 이건 추가 개념으로 가야지 동일한 과목에 대해서 같은 과목의 AP 성적을 받는 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A레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S라고 하는 고2 때 보는 과목은 당연히 이거는 4과목 따위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A레벨 같은 경우는 3년 특례 할 때는 프레익 성적 가지고 학생이 평가하게 되는데요. 3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인 최소한 2개는 A 플러스가 나오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렇지 않은데 정말 경쟁이 치열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요. A2도 4개를 합니다. 정말 잘하는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그 학생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A2라는 걸 할 때마다 3과목에서 끝나버리는데 4과목까지도 하는 학생도 실제 존재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A2를 2개 이상 맞는데 사실 특히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A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SAT 성적은 1450이 있어야 됩니다.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있어야 됩니다. 상위권 대학 목표로 할 때는. 인기학과를 목표로 할 때는. 그래서 여기서 SAT 성적 아까 말씀드린 IB 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IB 같은 경우에도 IB 성적이 뛰어나면 SAT 성적 없어도 상관없을 수 있는데 A레벨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목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프리딕 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A레벨에서도 A레벨 마지막 그러니까 파이널 시험까지 본 다음에 나오는 성적은 굉장히 변별력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토익 같은 경우는 대학 학교에서 좀 잘 주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워낙 토익 성적에서 A 플러스인 과목 숫자가 여러 명이 많이 나뉘게 돼 많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SAT 성적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공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퍼더 매스까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려워도. 그래서 퍼더 매스까지 꼭 공부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보통 한국학교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학생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상위, 아무리 못해도 10% 이내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위 10% 정도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등급이란 게 있긴 하지만 국내입시에서 이제 등급을 폐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아마 등급이라는 자체가 이제 표기가 사라지긴 할 거예요. 근데 보통 한국학교에서는 성적표를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 선택해 주거든요. 석차를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성취도만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학교에 따라서 이제 그 매년 방향이 틀리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입시에 따라서 보통 성적을 이렇게 만드는데, 아무튼 어떤 형태로 표기해야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과업적인 성취도는 일단은 가능하면 올 A, 모든 과목에 A가 나와, 성취도가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보면 그 국내 교육에서 그 학점 이수제라는 부분이, 이 학점 이수제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학교는 이미 다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도입돼 들어가는 것 뿐이지, 갑자기 학점 이수제가 국내됐다고 해가지고 해외학교의 어떤 교육 방식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이미 해외에서는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다 학점 이수제 방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학교는 대부분 다. 한국학교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고 있는 건데, 대신에 이 학점 이수제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한국학교 같은 경우도 심화과정 과목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아무튼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는 다 우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등수로 만약에 따진다 그러면 전체에서 5에서 10% 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 전공 관련, 요즘 보면 전공 관련하는 AP를 한국학교에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아직 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고 상위권이다 목표한다 그러면 한국학교 아이들도 요즘은 AP를 5과목까지 되는 케이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뭐 2-3과목 정도 얘기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도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아질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토플 성적은 한국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105점에서 110점만 나와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인정해주고, 특히 한국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교육과정이 한국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 라이팅에서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다는 건 대학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학교 같은 경우는 토익 성적이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토익은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정말 이것을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런 거짓말 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토익도 일종의 하나의 표준 언어, 공인 영어 성적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입시공원들 보시면 상위권 대학들도 전부 다 표기했어요.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도 워낙 이야기가 많았던지, 원래 연대 입시공학에 보면 쭉 나열하는데 모든 걸 나열하지 않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토익이 빠져 있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하도 지문하는 분이 많아서 쓴 것 같아요. 연대 입시공학에 장면 넣었더라고요. 토익도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냥. 그 뭐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영어 인증 시험에서 가치가 있어요. 뭐냐면 특히 아까 말씀드렸죠. 영미권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토익이 되게 쉬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연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꿔서 한국 국제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아니면 또 한 가지 뭐냐면, 한국 국제학교 아니더라도 한국계학교. 이 국제학교라고 해도 한국계학교라고 보통 입시에서는 분류할 때 한국계학교라 그래요. 아마 학교에서 자기는 국제학교라 얘기해도 한국 대학에서 봤을 때는 한국학교예요. 지역마다 인가받는 한국학교 하나밖에 없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머지 한국학교예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학생도 토익 성적이 영향을 줍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교육과정이 이미 한국어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과정이.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아이들한테는 토익도 고득점 받기 위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했던 것처럼 토익 900점이요. 토플에서는 100점에서 105점 정도 평가를 합니다. 이게 제가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 있어 보시면 흔히 언어 인증 시험 나오는 성적을 반드시 지원 자료로 넣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대학교 입시공학에는 무조건 그 표를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환산하는 표를. 그러니까 토플, 토익하고 우리 해외에서 다 보지 않는 탭스하고. 거기 보시면 대부분 다 토익 900점 정도가 대부분 대학들이 토플로 비교했을 때 100에서 105점 정도로 부여하고, 보통 토익 점수가 930점이 된다 그러면 이 성적이 토플로 비교했을 때는 보통 110 이상이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토익도 아마 쉬운 시험이지만 900점이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930 넘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인데,
어쨌건 이런 부분도 분명히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이 않을 것 같은데 가끔 보시면 여러분들 보면 로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들은 내신 성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 수 규모가 많은 학교들. 학년에 몇백 명씩 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상위 10%가 적었지만 상위 20%까지만 들어와도 이런 학교에서 상위 10%만 들어와도 상위권으로 인정합니다. 내신 성적이 변별력 같습니다. 여기는 베트남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 가지고 설명 간단하게 드리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면 특히 현지 언어 시험, 이 현지 언어 시험 같은 경우 특히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심연특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라면 현지 언어 시험은 베트남어겠죠. 이 베트남어 시험을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 감각이 좋은 친구들 베트남어 시험을 잘 받으면요.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고 특히 로컬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 언어 능력 시험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여담으로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우리 그 심연특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능력 시험이나 HSK 시험 성적이 뛰어나면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컬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되게 타이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그걸 누구나 잘 알아요. 이 친구들은 학교 내신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이러한 점수를 만들었다는 거. 그렇다면 현지 언어 능력 시험이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넘기면서 얘기할게요. 뒤에 보면 그 상위권 대학 서류 전형할 때 SAT, 토플 이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SAT, 토플 성적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종의 학생들을 평가할 때 있어가지고 특히 학생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 첫 번째는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해외에는 국제학교 종류가 아시다시피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학교와 규모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상업성이 너무 뛰어난 학교들은 학생들한테 학점을 그냥 막 날려줘요. 그냥 막 잘 줘요, 그냥. 그러면 그 학생이 학교에서 학점을 잘 줬다고 그걸 대학에서 그냥 그걸 순진하게 그대로 보고 중위권 대학은 상관없어요. 상위권 대학에서 그걸 순진하게 그대로 보고 이 친구 학교에서 받은 평점이 4.0 만점이니까 얘는 합격 이렇게 할까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이 뭘 내라고 하죠? 출신 학교 프로필 내라고 하죠. 요즘은 다 검색해보면 요즘은 워낙 인터넷 잘 돼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학교 암만 오지 있는 학교들도 검색하면 네이버에 쫙 뜹니다. 그 평가관들 한 번씩 말씀하신 거 보면 다 검색합니다. 상위권 대학 평가관들은. 이 학교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근데 어쨌거나 그 출신학교 프로필 내는데 문제는 그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학교 내신 성적만 가지고 제출은 물론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비 학교인데 우리 아이가 아이비 학교인데 아이비 안 했어. 왜냐면 원래 중도직 할 줄 알고 신청 안 했다가 졸업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런 케이스 실제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A레벨 학교인데 준비 안 했는데 그냥 메인 학교에서 받는 성적밖에 못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어쨌건 우리 학교는 되게 조그매요. 출신학교 프로필로 보여주기 너무 조그매. 신생학교다 보니까 학생 수가 한 학년에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 학교가 엉성하게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학점을 막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냐면 보여줄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한 가지 근거 지표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SAT 성적을 해야든지 아니면 토플 성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토플 성적이 110 이상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친구는 언어 능력을 기본적으로 영어를 활용해서 충분히 공부했구나.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4가지 영역 모두 충분한 수준에 도달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받은 학교에서 받은 평균 그 GPA가 변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각을. 이 친구가 SAT 성적이 높았다 그러면 심지어 이런 거예요. 학교가 되게 너무 타이트, 학교에서 성적을 너무 안 줘요. 그래서 GPA가 너무 낮아요. 그런 경우도 실제 있어요, 보면. 특히 영국계 학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영국이라는 교육 특성이 그런 분위기, 너무 스탠다드예요. 유도리가 없죠, 말이죠. 말 그대로 특히 영국 선생님들은 그냥 말 그대로 아이가 조금 그하면 정말 너무 점수 안 줘요. 다 바닥을 깔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거 갖다 또 임의로, 그것다가 학교 규모도 크면 좋은데 규모가 큰 것도 아니야. 그냥 하필 되게 조그만 학교인데 선생님이 너무 타이트해. 점수가 안 나와. 그럼 그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성적을 가지고, 이 성적을 가지고 토플과 SAT가 가미해서 그게 하나의 기준점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집 안 그랬는데 예전엔 중국은 학교들이 입학 성적표라는 개념이 요즘은 다 중국은 모든 게 온라인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말 그대로 말하면 정말 통합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선호증명서를 따로 발행 안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 만들어 오라 그래요. 도장 찍어줄 테니까. 만들어 가요. 학교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가 딱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모두가 학점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다른 게 지표가 뒷받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학교가 갖고 있는 학교에서 발행한
내인 성적이라는 거는 변별력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플과 SAT는 그런 부수적인 요소예요, 요소. 이게 절대적으로 뭐 토플 성적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서 그 토플 성적이 다른 걸 역전시킬 수 있는 성적은 안 돼요. 그만큼의 힘은 없어요, 토플은. SAT는 힘은 있어요, 반면에.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토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국 학교 같은 경우의 아이들은요, 토플은 8학년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끔은 고등학교 와가지고 토플 공부 시작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원래 공부를 잘했으면 상관없어요. 원래 영어 잘하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국내에서 이제 막 해외로 오는 아이들 중에서도 보면 이미 과거 국내에서 국내 학교만 다녔지만 영어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냥 조금만 연습하면 100점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이네들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데 그냥 토플을 고1 때 시작한다? 이미 불가능한. 고1 때 돼서 토플 성적이 만약에 그때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는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 문제 뭐냐면, 대신에 반대로 토플 성적이 10학년 됐는데 90점 넘어간다. 10학년밖에 안 됐는데. 10학년 이제 9학년 10학년밖에 안 됐는데 100점이 넘긴다. 10학년 단위에. 그러면 그때는 솔직히 그 아이 같은 경우는 토플을 막 매달리고 있기보다는요. 남은 시간 SAT에 투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SAT는 요즘 시험 방식이 바뀌면서 흔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전문학이라는 부분, 미국에서 우리 SAT 어렵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전문학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SAT도 일종의 상업적 목표로 해외에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되게 접근하기 쉽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10학년인데 벌써 토플 성적이 한국 학교도 105점 넘어간다. 110 나온다. 이러면 그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토플로 SAT 목표를 해보시는 거 좋고, 특히 말씀한 것처럼 이게 세 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0학년 시점에 토플 성적이 근데 만약에 10학년이 끝나간데도 내 아이 토플 성적이 80점이다. 80점대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때는 토익으로 바꾸는 게 맞아요. 갑자기 80점대, 우리 아이가 80점이 쌓인 게 1년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원래 어느한 건 계단 한 단계 올라간다는 건데 한번 튀겠잖아. 아쉬운 마음 때문에. 그 점수 가지고 계속 끌고 가요. 계단 올라가요. 1점씩.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시험 보면 가지고 70점대가 나와요. 어머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학원을 다녔는데 토플이 80점대 못 넣은 거 떠나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했는데 오히려 75점, 76점? 도대체 뭐야? 라이가 나는데 그건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이가 언어적인 특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쪽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이 안 돼요, 이때는. 그러니까 그걸 1년 만에 극복하는 안 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0학년이 다가도록 10학년이 끝나도록 80점대 이하다. 80점 초반에서 머문다 이럴 경우는 과감하게 그때는 토익으로 바꾸는 게 한국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응미권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요, 토플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차적인 요소예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90점 이하에, 물론 이제 그건 상위권 학교에 해당하는 거고요. 중위권 대학들은 상관없어요. 중위권 대학들은 90점대 무조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위권 대학을 쓸 때, 상위권 아까 말씀드린 그 외대, 이대라고 하는 그 라인을 넘어서는 위 학교를 쓸 때는 사실 토플이 90점 이상의 낮은 성적은 저는 내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대신에 입시에 유의미한 성적 같은 경우에는 토플 성적은 110점. 근데 실제로 합격한 아이들 보면 115 이상도 좀 많다는 거. 그래서 110점이 기본선이라 보시면 되고요. 영미권 국제학교 아이들은 말 그대로 상위권 학교를 생각할 때는 토익 성적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무조건 SAT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만약에 IB에서 A레벨 잉글리시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IB에서 잉글리시 A로 하는 경우 있죠. SL 하이 레벨을 했다거나 이럴 때 10점이 나오는 친구들은 사실 SAT 성적을 따로 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려운 걸 한 거니까. 꼭 단순 비교할 수 없긴 하지만 어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미 영어로 원어민들 아이들 공부하는 만큼의 수준에서 공부해서 성적을 치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IB 잉글리시에서 이런 성적을 받았다. 아니면 A 레벨에서 영어 성적을 받았다는 경우는 그때는 SAT 성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신 것처럼 SAT 성적이 1450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뒷받침돼야지 이 성적이 나오거든요. 안 되면 1400도 넘기 어렵긴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토플 성적은 굳이 큰 의미는 없다. 그냥 연습 몇 번 봐서, 물론 이제 그거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토플 성적을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이것도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많이 보면 닥쳐가지고, 특히 이제 닥쳐가지고 갑자기 토플을 닥쳐서 한 번 본 거예요. 금방 나오겠지 않은 마음으로. SAT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안 되면 상관없긴 하지만
근데 한 번 보면 한 번에 성적이 막 나오진 않아요.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도 막 90점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혹시라도 나중에 토플을 막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토플을 일찍부터 막 준비할 필요 없지만 혹시 나중에 토플 성적도 가미하고자 할 때는 그래도 한번 3번, 4번은 본다는 걸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원점수가. 그러니까 115 이상 나올 친구가 한 번에 115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몇 번 봐야지 그게 익숙해지면서 시험에 익숙해지면서 115가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딱 봐서는 진짜 100점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영어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혹시라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게 된다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말씀드렸죠. IB라든지 A레벨 특히 상위권 대학 목표할 경우에는 그 애는 SAT 성적을 생각해라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말씀드렸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보면 이제 중위권 학생들, 이 중위권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냐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입시가 얼마 안 남은 2, 3년 안으로 짧게 남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중위권 친구들은 필답 시험이라는 부분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자,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지금 이 학교도 경희대, 경북대, 동국대, 홍익대가 필답으로 학생들을 뽑고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보면 요즘은 국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어렵지 않다기보다는 국어를 준비하는 아이들 학력 수준이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필답 국어도 요즘에 1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특히 IB 한국어 아이들은 더 짧게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필답 시험, 국어 시험 같은 경우는 입시 1년 남겨놓고 준비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우리 수능 같은 언어력 같은 시험이 아니라 암기 과목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면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도 문과 특히 지원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만으로도 필답 국어 통과할 수 있다. 특히 영어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플 성적이 90점대 나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웬만큼 준비를 하면 필답 영어 시험은 대부분 다 점수가 나옵니다. 영어 자체가 과거보다 난이도가 많이 내려가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에 필요한 점수가 내려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토플 90점대가 나올 정도다. 그리고 한다 그러면 국제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교들을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케이스 아이들은 국어만 좀 신경 써서 1년 정도 입시 2년 정도 남겨놓고 준비하면 충분히 이 국어 때문에 떨어질 일이 안 생기고요. 대신 이 친구들은 영어 장점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은 국어 시험, 영어 시험도 그렇게 긴 기간 준비 안 해도 되긴 해요. 사실 토플 성적 100점 그래도 언저리 그게 상위권 내가 대학을 못 가겠지만 그렇다고 중권대학 경희대라든지 현재 경희대는 달라졌다고 했지만 어쨌거나 건대라든지 이런 학교들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보통 짧을 때 반년만 준비해도 이 친구들 예를 토플 성적이 한 90점대 나온 정도 친구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은 한 반년만 준비해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물론 이 정도 된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홍대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100%잖아요. 홍대 세종대 같은 경우 홍대는 영어가 너무 쉽게 나와요. 그래서 과연 이제 저는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너무 쉬워서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 시험 형태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는 좀 약간 물음표는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원래 홍대 영어도 어려웠었어요. 예전에는 뭐였냐면 예전에는 홍대는 미대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너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부를 너무 못한 친구들이 그림만 작아서 미대 온다는 것 때문에 특이해서 한때 그래서 홍대가 방침적으로 공부를 먼저 잘하고 그 다음 실기해라 라고 했던 방침을 정한 총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 8년간 재미있었는데 그때 영어를 되게 어렵게 됐었어요. 그때 반대로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영어는 잘해서 들어왔는데 애들이 너무 시기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 홍대 영어 시험 2018년도까지 영어 엄청나게 어려웠거든요. 암만 그림 잘 그려도 예전에는 또 요즘은 그림을 잘 그려도 아이들 공부도 좀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그림만 그리고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엉뚱하게 시기만 영어 좋은 애 듣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때문에 영어 시험이 굉장히 쉬워요. 홍대 영어 시험 되게 쉽고 세종대학교는 어렵게 나오지만 말씀드린 세종대학교는 취업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면 영어 시험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영어 언어도 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가 그래도 토플 성적이 90점 전후가 나올 수 있는 친구라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세종대 홍대 같은 경우는 1년 준비하면 충분히 영어 시험에서 합격이 필요한 점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신에 반면에 수학은 좀 틀리죠. 이과 같은 경우는 이과는 미리 준비 안 했다고 한다 그러면요. 사실 조금 마음을 접으셔야 돼요. 한국 고등학교 수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물론 국제학교 수학이 그렇다고 무조건 쉬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국제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범위는 더 넓다고 해요. 제가 수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더 넓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 수학이 어렵냐면 한국 수학은
단순히 범위가 넓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응용 능력,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문제 풀이 능력을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무리 그 AP에서 뭐 수학 관련된 과목 전부 다 5점이 나오고 IB에서 매스 수학을 해가지고 그 수학에 뭐 하이 레벨로 7점이 나온다 해도 안타깝지만 이런 케이스가 미리 한국 수학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국의 고등학교 수학을 맞춰서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년 남겨놓고 필답 수학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주인권에 있다 그러고 만약에 그냥 우리 아이가 이과인데 그래도 조금 그런 경우를 하려면 한국 수학을 좀 일찍. 근데 요즘 어차피 대학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나오는 수학 시험 범위는 예전에 많은 우리 때 배웠던 공통 수학이라는 거하고 수원 수투 범위 내에서 시험이 나오거든요. 물론 넘어서 딴 것도 나오긴 하지만 그건 대부분 다 그냥 기본 개념 정도 물어보는 거고, 아무튼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수학은 조금, 이거는 이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얼마큼 이제 한국 수학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핏답을.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왔던 것처럼 국민대 숭실대 이 서류 선형을 시전 학교.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학교들은 평균 없는 성적만 가지고 있으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떨어지지 않는 너무나 바닥인 성적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보면 그러면 내가 내신 성적을 평균 정도 유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거기서 아까 대학에서 보는 평가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그거였잖아요. 얼마큼 애를 썼느냐. 한마디로 성의 표시라는 걸 저는 쉽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큼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오기 위해서 성의 표시했냐.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 입학에 보면 우리 보통 IB도 파이널 과정은 2년이잖아요. IBDP가. A레벨도 마지막 AS하고 A2는 이 마지막 2년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있잖아요. 대부분 다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마지막 피치 올리는 기간은 마지막 2년이에요. 마지막 2년. 그래서 그 2년 동안 얼마큼 준비했냐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면 고1 때 내신 성적은 영향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또 학교에 따라서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는 아이들 열심히 안 하고 또 분위기가 중학생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안 하잖아요. 또 국제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저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어떤 성적보다는 다른 액티비티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2년 이제 입시를 위해서 영미권에 하는 유럽 같은 경우도 마지막 2년은 이제 입시 대학 갈 아이들은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적을 평균 정도 끌어올리는 모습, 말 그대로 우상향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9학년 때, 10학년 때까지는 정말 개판이었다 하더라도 성적이 정말 안 좋았다 하더라도 12학년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건 사기권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런 중위권 대학 됐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가 애를 썼구나. 정신 차리고 이제는 대학 가겠다 마음먹고 열심히 했구나. 이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여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런 학교들을, 그래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익 성적, 그래서 중위권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호계 국제학교 아이들 중에서 조금 내신이 어설픈데 토플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그래도 물론 토플 점수도 사실 아까 제가 토플 점수 90점을 무조건 무시했지만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 유학 갈 때 외국인한테 요구하는 성적은 83점, 85점이에요. 90점도 낮은 점수도 아니거든요. 그냥 워낙 이제 입시를 준비한 아이들 중에 어떻게 쉽게 생기냐면 성의 표시를 했던 아이들, 상위권 아이들은 그 기준으로는 성의 표시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중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90점도 그냥 나온 점수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그래도 학교를 가겠다는 기본 태도는 되어 있구나.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게, 사실 보면 평가수 중에 아까 넘기고 말았지만 거기 보면 학습 태도라는 거 있는데 학습 태도 어머니 물어보시거든요. 대학에서 학습 태도 어떻게 하냐고. 학교 학생이 와서 그러면 학생부에 적힌 학습 태도?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학생부 안 내는 경우는 학습 태도 어떻게 알아요? 다 학생들이 어느 성적표에 안 좋게 쓰는 경우 있을까요? 다 학생들 기본적으로 공부 못해도 다 좋은 취지로 써주잖아요. 학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습 태도라는 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학습 태도라는 건 이거예요. 노력의 정도예요, 말 그대로. 애를 썼는가예요. 그게 학습의 태도예요. 그래서 솔직히 중위권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도 토익 성적도 내도 돼요. 성적이 많이 못 미치는 케이스가 국제학교를 하더라도 이 친구들 토익 성적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보면 특히 그래서 미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미대 준비하는 친구들도 옛날보다 성적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관련 학과, 간호학과, 일단 간호학과가 좀 제일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간호학과는 이미 몇 개 대학들은 상위권을 이미 아시다시피 인서울에 있는 간호학과들은 이미 상위권으로 진입을 했어요. 만만치 않긴 해요. 거기는 그냥 상위권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수도권에 있는 큰 병원, 우리 보면 간호학과는 특히 무조건 서울의 인서울 대학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 대학이 큰 종합병원을 끼고 있는 대학병원을 끼고 있는 대학, 그 간호학과들은 다 괜찮은데, 그런 지방대에 있는 간호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도전할 경우에는 토익 성적, 상위권에 들어갔지만, 어쨌건 그 밑에 있는 그 미대를 준비하거나 스포츠 관련 학과를 준비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친구들한테는 대학에서 봤을 때 이 친구들 아무래도 실기 쪽에 보다 포인트를 놓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연미권 국제학교 아이들이 하더라도 영어가 너무 약해, 우리 아이가. 보여줄 게 너무 없다 그러면 그때는 토익 성적을 만들어서 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보면요. 다음은 이제 보면, 이게 보면, 아까 말했던 해외고수시인데요. 해외고수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특히 12년 특례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의 글로벌 인재전형이랑, 연세대학교는 12년 특례는 2번을 동시에 쓸 수 있어요. 그 하나가 글로벌 인재라는 건데, 글로벌 인재 특별대학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대 캠퍼스예요, 그냥. 그래서 들어가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아이 연대 할 경우에는 글로벌 인재 전형 쓸 수 있고, 대신 들어가기 되게 쉬워요. 대신 글로벌 인재 같은 경우는 거의 해외에서 온 아이들만 모여서 공부를 해요. 국내에서 평가는 냉정하게 그냥 연대 원주 캠퍼스예요. 거의 원주에 있는 게 아니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언더우드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언더우드에서 언더우드가 이름 붙어 있는 건 좀 세요. 융합이라, 그것도 구분하실 때 언더우드 학부가 2개가 있고 융합이라 붙은 게 2개가 있을 거예요. 언더우드라 붙은 게 좀 더 위고요. 그 안에서 더 비교하자 그러면 융합이라는 게 좀 더 아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 수시뿐만 아니라 수시 같은 경우 말씀했던 것처럼 그전에는 오히려 지방대학들, 중위권 대학들이 수시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 뭐냐면 상위권 대학들은 접해본 경험들, 입학사정관분들이 해외 학교 학생들의 성적표를 많이 봤잖아요. 익숙하다 보니까 이 성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거에 대해 익숙해 계시다 보니까 좀 더 자신있게 평가해서 해외고 아이라고 하더라도 성적표가 좀 뭐랄까, 국내 아이라고 틀리다 하더라도 이 성적표 갖고 있는 의미나 이걸 알아주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 해외고 졸업생 학생들 많이 뽑았는데, 오히려 중하위권 대학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상위권 아이들 성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 접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해외고 수시 아이들을 많이 안 뽑았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추세는 어쨌거나 국내 입시가 많이 국내에서 학생들을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 대학들의 유선 과제가 되면서부터는, 그러면서부터는 내신 성적이 좀 좋은 친구들도, 밑에 학교들도 제 생각엔 앞으로 점점 조금씩 해외고 졸업생들을 받는 케이스가 생길 거라 보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내신이 뛰어난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표준학력 평가시험, 토플 이런 것들 안 들어가요. 수시에는. 웬만한 대부분 수시에는 안 들어가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우리 학교가 아이비 학교다, 우리 학교가 AP 학교에서 학교에서 과목을 AP 과목을 떴다, 이런 성적들은 반영이 돼요. A레벨 학교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A레벨, 우리 아이가 A레벨 파이널 성적이 되게 잘 나올 것 같다. 장점이다 정말. A레벨에서 파이널 해가지고 파이널 A2에서 3과목에서 A스타가 2개 나온다 그러면 중요 과목에서 굉장히 변별력이 높아져요. 왜냐면 점수 그 몇 명한테 전체 퍼센테이지 정해져 있는 할당에서 A스타한테 몇 명한테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나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보면 이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해외고 수시 같은 경우도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직은 제가 이런 부분에 설명하면 안 되는데, 아마 나중에 제가 이런 부분 영상도 조금씩 요즘은 이제 해외고도 접한 학생들 많아지다 보니까, 또 저도 접한 정보가 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중에는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요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이제 제가 심도 있는 영상들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교 성적, 특히 보시면 여러분들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성적 평가할 때 여러분들 이거는 꼭 정해진 게 아니지만 우리 한국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생부라는 걸 만들잖아요. 학생부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세부 특기들 뭐든 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성적표에 들어가는 게 학생부잖아요. 근데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히 점수만 나열해 주는 경우가 있고, 액티비 활동을 문서 형태가 학교마다 되게 다양하긴 한데, 이왕이면 나중에 입시할 때는 이게 성적표를 만들 때 성적표가 특히 단순히 점수만 내야 되는 것보다는 그런 선생님들의 어떤 평가, 활동 내역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종합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국제학교 중에서도 그렇게 내신 성적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 대신에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또 그 활동 내용 갖다가 학교에서 안 써주니까 뭔가 자기소개서 없다는 아쉬움 때문에 학생이 막 만들어가지고 내가 학교 도장만 찍어주는 거. 요즘은 기가 막히게도 잡아냅니다. 학교에서, 대학에서. 평가관들은. 이게 학교 선생님이 쓴 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학교에 선생님이 쓴 건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 이 학교가 어느 영국계냐, 미국계냐, 이런 기본적 특성만 가지고도 기본 파악은 돼요, 학교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영국계 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타이트하고 박하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 첨부된 내용이 보니까 성적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뭔가 활동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 뭔가 이거는 그렇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학에서 한계같이 강조하는 뭔지 그 자소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뭐냐면 아이가 막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학교 도장 찍어가지고 학교 성적표현식을 냈을 때 이게 그게 적발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 어쨌거나 이런 내인 성적이 뛰어난 친구들은 이렇게 수시 전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시 전형은 학교 내인,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내인 성적이 절대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간호학과 특히 이제 보면 요즘 보면 이제 바이오 관련된 바이오 공학이라고 하는 과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학과라든지 이런 스포츠 관련 학과들도 옛날 우리 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은 많이 사회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식들이, 특히 이제 아버님들 인식이 좀 오히려 많이 갇혀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너무 이런 옛날 방식만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가 막, 이 교양학과보다 미디어가 더 세비다면 말도 안 된다고 화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바뀌었는데, 그렇게. 거기 가서 뭐 하니요? 할 게 많았으니까 가는 거야, 아이들이. 흔히 말했을 때 미대 가서 뭐 하냐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맨날 설득하거든요. 특히 이제 아버님들하고 이제 아버님들이 자녀교육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미대 가서 뭐 해? 예를 들어서 홍대 세종 캠퍼스에 보통 예를 들면 보시면 애니메이션 관련된 아니면 우리 보통 그래픽 디자인 관련된 과들은 다 홍대는 전략적으로 세종 캠퍼스에 집중 배치해놨어요. 국내 입시에서는 홍대 세종 캠퍼스 미대 굉장히 올라갔어요. 굉장히 빡세졌어요. 근데 인식 속에 홍대 세종 캠퍼스고 저기 나가서 뭐 할까 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죠.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넓어졌죠. 넓어졌다 보니까 사실 요즘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그 설계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전부 다 그래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래서 이런 과들 꼭 옛날처럼 누구나 많이 가는 그런 과가 아니라 만약 아이가 좀 적성을 좀 보여줄 경우에는 아까 미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심리학과 그다음에 이제 보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까먹겠는데 아무튼 뭐 스포츠 관련 학과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전망이 많아질 거고 이미 국내 입시에서는 그 전망이 밝아질 거란 거를 입시에 그냥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과들의 입학 성적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특례는 항상 국내보다 속도가 느리거든요. 국내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것보다 느리게 올라갈 테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과들을 도전하기가 무리스럽지 않다라는 부분. 그래서 특히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해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더욱더 이 부분에 넓어질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이 언론에 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PA 간호사라는 부분 나중에 간호사가 경력이 이만큼 쌓이면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현지부터는 진행하고 있는 건데 만약 국내에 도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전망에서 나쁘지 않다 해서 꼭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고민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혹시라도 의대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는 기본적인 전형 방식은 말씀해서 서류, 면접인데요. 서류에서 다른 건 말씀드리지 않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의대를 합격한 학생들은요. SAT는 대부분 다 1580점 한 개 틀린 친구예요. 한 개. 그러니까 1580이에요. 점수에 하나 1580이에요. 한국 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의대 합격한 아이들은 똑같이 1580점이 나와요. SAT가. 우리 아이는 한국 학교니까 영어 좀 못해도 의대는 아니에요. 의대는 예외예요. 의대 합격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가 관계없어요. 어떤 출신 학교가 관계없어요. 로컬이든 뭐든 시민이든 관계없어요. SAT는 1500 한 개 틀린다. 문제에 따라서 1580이 될 수 있고 1570이 될 수 있어요. 배점이 다르니까. 그 다음 토플은 대부분 다 119점, 120점 나와요. 이걸 내요. 그리고 IB도 대부분 다 만점을 내요. 44점, 45점을 내요. 그리고 그 과목 속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 화학, 생물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AP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13개, 15개까지 내요. 13개, 15개가 대부분 다 5점이에요. 말 그대로 무슨 말씀이냐면 의대는 그건 지방대도 마찬가지예요. 의대를 생각한다면 의대 같은 경우는 모든 분야가 만점이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약대도 마찬가지예요. 약대는 조금 낮을 수 있다. 아직 안 그래요.
너무 적다 보니까 특례에서 뽑는 학생 숫자가 의대 학대 합쳐봐야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여기를 혹시 목표한다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정말 의대 생각한다 그러면 그 솔직히 그래서 의대는 국내 입시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너무 좋게 뽑다 보니까 그래서 의대는 보통 어떻게 하면 사회권 아이들이 그 해외고만 그 우리 재구민 특별전형만 쓰지 않고요. 6장 중에 재구민 특별전형은 3장만 쓰고 3장은 보통 해외고 수시로 넣어요. 왜냐면 너무 적게 뽑으니까. 왜냐면 1명, 2명밖에 안 뽑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래서 하여튼 혹이라도 의대 생각하신다 그런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타일중을 불안정을 만들어야 돼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공부 좀 잘하니까 의학교에서 좀 일찍 하니까 GPA가 좋으니까 혹시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너무 그 아이하고 부모님이 꿈에 풀어 계시다가 특히 아이가 제 문제가 아이를 뒤떨어지게 만드는 분이 많아요. 애는 이렇게 엄마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담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절대 안 된다 얘기 해주기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얘기 해주기가. 그러면 그때 막 매달려요, 막 진짜. 그러면 저기 뭐 지방대 의대 무슨 뭐 고신대 의대 뽑는다는데 거양대 뽑는다는데 불가능. 언강생심 12년인데요, 불가능. 이런 부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을 미리 감안하고 있으면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게 필답 시험 보는 학교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대 중에서도 보면 영어 수학 시험 보는 거예요. 인하대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영어 수학으로 이게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인지시험을 많이 만들기 어렵다 그러면 그때 이거 인하대 아주대는 뭐냐면 여기는 서류가 안 들어가요. 지금은. 영어 수학 시험 만점 받으면 되는데 아주 어렵지가 않아요. 영어 수학 시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하대 아주대 영어 시험 수학 시험이 만점이 못 나올 만큼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시험을 준비하는데 대신에 면접을 보는데 면접이 실기 면접인데 뭐냐면 이게 면접에 들어가는 과목 중에 보통 이제 생물, 유기화 이런 부분들 갖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그것만 있었는데 요즘은 MMI라는 게 얘기면 다면 인적성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말 그대로 뭐냐면 인문학적 지식에다가 아이의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논술 할 때 보면 논술 주어진 지문 있잖아요. 우리 학교 할 때 배웠던 논술. 그 지문을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내요. 생물화학 관계없이. 요즘 이게 이제 반영되는 추세인데요. 어쨌거나 의대 생각할 친구들은 생물화학은 되게 중요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지필로 혹시라도 내가 혹시 나중에 공부해서 한다 할 경우에는 그 친구들은 영어 수학 시험 공부하고 한국 수학을 공부해야 되겠죠. 당연히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생물화학 깊이 있게 공부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 면접 중요한 게 딴 거 없어요. 이거는 막판에 특히 의대는 마지막에 사설교육기관 도움을 좀 받긴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몇 달은.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하여튼 그런 부분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아무튼 다면 면접 인적성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을 이거 부분은 뭐냐면 사실 수능 최저학력을 의대 같은 경우는 4등급 내를 요구하거든요. 4등급 세 과목에서. 그러면 세 과목 전부 다 수학, 과학, 국어에서 4등급이다 그러면 다 1등급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이거 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없지 않아요. 1캔데도 경쟁률이 저는 2캔에 있어가지고 동국대학교가 미달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2대1 나오더라고요. 2대1. 그러니까 이게 수능 해외고에서 공부한 특례 학생들 중에 이 수능 1등급 받는 아이들이 이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경쟁률이 확 떨어지긴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차이과 대학이 해마다 왔다 갔다 해요. 넣었다가 뺐다 수능 최저학력을.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능 최저학력은 조금씩 도입하는 추세긴 해요. 사회권 대학들 같은 경우. 특히 의대라든지 특수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의대 같은 경우는 정말 딴 것도 엄청난데 거의 수능까지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추세는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처음 시도한 거고 차이과 대학은 넣었다 뺐다 해본 거고 다시 넣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도 카톨릭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을 도입한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의과 대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넘사벽인 점수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을 넘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단계 좀 부족해도 이게 넘기면 조금 혜택을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고 약대는 지금 보신 것처럼 약대는 해마다 몇 개씩 추가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가천대, 고대 뽑는 숫자도 1명, 5명, 3명, 5명 이렇게 있잖아요. 의대는 제가 따로 표를 여기다 안 올렸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의대 대부분 다 뽑는 인원이 1명이거든요. 1명, 2명, 1명 이렇게 되거든요. 의대는 많아봐야 2명 아니면 1명이에요. 물론 늘어날 수 있겠지만 약대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3년 특례에서도 5명, 6명 이렇게 숫자가 좀 돼요.
그래서 조금 약대가 조금 뽑는 숫자가 좀 더 많아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특히 약대는 대부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서류 플러스 면접이고요. 다행히도 약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학교가 아직 없어요. 그리고 나온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보면 서류에다가 면접인데,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의대, 약대를 준비한다라고 할 경우에, 아니면 나중에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간호학과도 필수적으로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심층 면접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생물 중심이에요. 그래서 생물화 공부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입시가 이제 뭐 지금 또 좀 시작할 텐데 지금 입시는 준비하는 만큼 그래도 다행히 좋아진 점이란 거는, 옛날에는 너무나 몇 개, 물론 아까 지금 방금 막 설명드렸던 의대학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넘사벽이나 어느 한계쯤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좀 마음 먹고 공부하고 준비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이나 학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측면들 이제 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2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